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던 어제 15일에도 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중재안에 여야 모두 반응하는 듯 했지만 결국 각각 당내 의견 수렴 후에 민주당은 전격 수용 입장을 냈죠. 하지만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류 입장을 내면서 불발이 됐던 건데요. 자,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두 주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월도 이제 꺾였고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주간에 곧 연말이 닥쳐옵니다. 자, 오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주도하는 추모제가 열리죠. 자, 국정조사는 언제 하는 걸까요? 지금 합의한 45일 기간 중에 이제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150여 분간 생중계하면서 특히 노동, 교육, 연금 4대 개혁 인기가 없더라도 실행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자, 현 정부는 이 노동계의 파업, 업무 중단에 엄정 대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치권의 태업은 처벌을 안 합니까? 학생들은 방학 전 학기말 기말고사에 바쁜 시기고요. 직장인들은 종무시까지 올해 업무 마무리와 또 내년 업무 계획 수립에 아주 바쁩니다. 참 이 성과 안 나는 국회의원. 임금 체계, 이 세비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좀 성과제로 바꾸고 국회 노동시간 연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켜보는 국민들 속 터집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번 주 뉴스 중 놓치면 안 될 뉴스를 더 자세하게 심층 분석해보는 장윤선 기자의 주간 이슈, 이어서 스포츠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2차 중재안이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수용하겠다. 이게 통과되나 싶었는데 합의는 또 불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김진표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리는 방안, 네. 여기다가 행안부 이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네.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결을 채택하자. 이게 절충안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 열었어요. 네. 중재안 전격 수용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포인트 법인세율 인하,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하면서 수용을 보류를 한다고 어제 얘기했다가 오늘 아침에 이 중재안 수용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는 법인세 외에도 임대주택, 지역화폐, 경찰국, 법무부 이 예산, 그러니까 다른 쟁점 이견 해소도 다 함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법인세 인하 외에도 다른 쟁점들이 더 있다. 근데 지금 여당이 급해야 될 시간인데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브리핑하는 시간에도 네. 제가 해설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1% 인하 중재안을 받는 것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패배라고 할 수 있다.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거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지금 드러내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경이 뭔지를 좀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제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이제 참석했던 그 의원들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실제로 그러니까 언론에 나올 때는 법인세 얘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처럼 다뤄졌는데 예. 막상 의결특위 그 소위원회나 이제 회의에 들어가 보면 국민의힘 위원들의 어떤 관심사는 실제로는 법인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고
주로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들, 그걸 이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것, 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이 민주당 주장이었는데 네. 여기에 굉장히 좀 협상할 때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적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법인세를 띄웠던 거는 결국 협상을 이제 끌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고 실제로 협상하고자 했던 대상이 관심 쟁점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중재안 타협안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찾아봤거든요. 네. 12월 12일 기사입니다. 네. 이게 이제 4일 전인데 이때 국민의힘이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 25%에서 23% 내지 24%로 인하하되 3년 뒤 시행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진표 의장 중재안보다 더 이제 후퇴한 방안이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나마도 깎아주고 인상폭을 깎아주고 3년을 유예한다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직접 내놨던 타협안인데 나흘 전에 이것보다 더 진전된 안을 못 받겠다고 하는 건 이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데 이제 받겠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좀 이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 기자님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독안 처리 추진합니까? 협상을 우선 한다라는 기조예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오늘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안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한 게 아니 왜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 법정 시한도 넘어간 거고 정기국회 회기 또 국회의장 시한까지 3번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 눈치를 여당이 지금 보면서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여당이 더 이상 대통령실의 심부름 꿈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집권 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당의 이런 강경한 입장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거다.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짓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후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여야가 바뀐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여당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74번 만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내년은 또 어떻게 될 건가? 민주당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가 집행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당은 계속 이제 재정과 예산 실패를 야당 때문이다 하겠죠. 자, 좀 이제 연말인데요. 합의 처리해서 이번 주말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윤 대통령 어제 이 시사본부가 딱 끝난 시간입니다.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장관들뿐 아니고 이제 국민 패널들도 참여해서 이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타운홀 미팅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 그리고 민생 또 지방시대 3대 기업, 그러니까 노동, 교육, 연금 이런 것에 대한 청사진을 보이는 시간으로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이제 100분을 예정했었는데 이 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2시간 36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3대 개혁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노동개혁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아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이 복지 차원의 공정한 교육 서비스 혜택 그리고 고등교육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고 또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의 의지를 강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다뤘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이제 문재인 케어 폐기
여기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거다. 이렇게 정책적인 면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제 들어보니까 이제 이거 인기가 없지만 이 3대 개혁 과제가 네. 인기가 없더라도 이것은 뭐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건보 얘기도 했습니다만 임 작가님 이게 네. 전임 정부와의 좀 차별화가 많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도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그리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를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한 차례 있었고요. 있었죠. 그 전 정부 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또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고, 그랬었죠. 이런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를 주로 타겟으로 한 비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강조했던 게 마약 범죄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검찰법 개정안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직접 마이크를 넘겨서 네. 마약 수사 관련된 뭐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일명 검찰청법 개정안 때문에 검찰의 마약 수사가 일부 이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복원시켰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박 기자님, 네. 뭐 민주당도 평가가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지우개에 나선 모양이다. 이제 국민 건강과 민생에 절대 양보는 없다. 정략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국민 복지를 축소하는 그런 모습,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OECD 평균 87%보다 한참 낮은 거다. 또 고령화도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어제 개혁 얘기도 나오고 정책 네.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다 법안이 좀 바뀌어야 실제 실행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과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야당을 만나지도 않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여전히 야당과 협치 없는 그런 상태로 뭐 시행령 정치나 이런 걸로 계속 가겠다는 뭐 선전포고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다만 뭐 어제 저도 저녁 때 네. 이거 한 2시간 좀 넘는 시간이거든요. 예. 한번 좀 쭉 살펴봤는데 방송을 봤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원래 이제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제 기본적인 큰 전제 안에서 이 방송을 구성한 걸 텐데 대체적으로 좀 일방향 소통 쪽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점 사업들을 소개하는 쪽에 어떻게 보면 좀 홍보하는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있었던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이거를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는 일단 패널 선정에서부터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부처별로 엄선한 패널들이다. 국민 패널들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다소 이제 어려워하거나 껄끄러워할 만한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텐데. 선별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15,000명이 이제 온라인 지원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구성이 좀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장애인들도 들어가 있고 뭐 불임 부부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포함됐던 인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장관들이 답변할 때도 원래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같이 답변을 하려고 구성한 이유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거였을 텐데 의도 자체는. 근데 답변 내용들은 주로 좀 추상적으로 좀 그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뭐 이를테면 노동개혁을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법치주의로 흐른다든지. 그러니까 노동개혁 자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원칙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국가 경쟁력을 강조한다든지. 모든 교육 정책은 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니까 연결이 되죠. 그 자체가 큰 차이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답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장관급들이나 혹은 대통령이 단단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보는 국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좀 그려보기가 쉬웠을 것 같다.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저는 어제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때 자연스럽게 국정과제 점검에서 대통령의 좀 사과도 표현되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계속 이제 오늘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제 49제고 저녁에 추모제가 이태원역 인근에서 참사 현장 바로 앞에서 열리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에서의 생존자, 이 고교생이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제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총리실 산하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에게 네네. 어떤 지원을 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지원센터 쪽에서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정부가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나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바로 했는데요.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하기까지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냐. 국무총리 한 사람이 정부 책임을 회피할 국리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망언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망언과 눈치 없음 또 공감 능력 제로 이걸 뽐낼 때에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국무총리는 필요 없다. 한덕수 총리의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총리실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한 총리가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른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등 가능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경찰의 특수본에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이어지는데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윗선 수사 가능하냐, 부실 수사 아니냐, 미흡하다 비판들이 있죠. 자, 근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서 용산구청 간부 여러 명이 참사 이후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임 작가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기종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갤럭시 폰이나 이제 다른 휴대폰을 쓰던 거를 주로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는 쪽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11월 5일이고요. 그러니까 날짜가 굉장히 공교롭고 그러네요.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거의 동시에 주요 그 공직자들이 바꿨다라는 게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검찰 공무원형 증거인멸 시도 아니냐라는 이제 비아냥이 이제 온라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사를 혹여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걸 한 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박희영 구청장이나 뭐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대부분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든 좀 벗어나 보려는 쪽에 어떤 대응의 초점 이런 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좀 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주면 그게 일종의 메시지가 돼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메시지가 전파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제 뭐 미디어 비평 관련된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이번에 이제 10대 희생자분과 관련된 기사에 들어가서 댓글들을 좀 봤는데 댓글이 많지 않은 숫자가 달려있는 기사들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희생자를 탓하고 유가족을 탓하는 악성 댓글들이 정말 줄줄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유튜브 댓글을 보면 부하이코님 뭐 이런 분들은 놀다 죽어도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댓글들이 온라인에 정말 넘쳐나는데 과연 우리 수사당국이 여기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고 있느냐. 어제자로 보니까 12월 15일자로 2차 가해 관련된 온라인 그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사람이 딱 5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한 그 수많은 악성 댓글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런 신호를 정부에서 명확하게 줘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람은요 노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또 유희의 존재이기 때문에 놀이도 하고 다 합니다.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고 또 경조사, 애경사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맥락에서냐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압사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이 공공 질서를 지키는 국가의 책임, 역할 이것을 이제 묻는 것이고요. 이게 뭐 놀러 갔다, 학교 갔다, 그럼 놀러 갔다 죽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학교 가다, 출근하다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재난의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금요일 점심시간인데요. 교통 상황을 듣고 다음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면도로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빙판길이 많은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라 낮 시간 교통량이 많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8탄 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더 가서는 팔곡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사이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곡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안산 분기점부터 4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 사고는 이제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여주 분기점부터 8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일죽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호법 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청담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를 조금 지나서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게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전 정부 시절이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루어졌다. 자, 이런 의혹을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이었는데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당시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네.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구위원이 오늘 이 검찰 조사실로 향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 10월에 있었던 채널A 사건 관련된 네네. 사안이잖아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가 네.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네.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이성윤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에 방해하면서 자신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2020년 4월 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 네네. 그러면서 그때 정말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연구원이 어떤 얘기도 했냐면, 이렇게 수사와 감찰 방해했던 윤 전 총장 징계받았고 또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명확히 판결했다. 네네. 그런데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했으면 했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보복 수사를 하니까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우리 기억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수사지휘권 2번이나 행사하면서 이례적인 일이다 하는 일이 이제 찬반 논란으로 뭐 세게 붙었었고요. 자, 뭐 그때부터 사실은 뭐 추윤 갈등이라고 언론이 이름을 붙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지명도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처분, 검찰총장직을 직무정지한 가처분은 지금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므로 그렇죠. 자, 직을 수행하라 이렇게 됐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본안 소송은 징계는 정당했다 해서 당시 윤 총장 쪽이 패소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1심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아직 1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감찰을 방해했다는 게 이제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검찰총장으로서 그 당시 측근이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던 감찰을 의도적으로 이제 방해하려고 했다. 네. 일종의 이제 압박을 행사했다라는 게 법원 1심을 통해서는 이제 확인이 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을 두고서도 예전에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게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어서 뭐 태국인가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 공항에서 체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체포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급하게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위법한 있거든요. 일이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법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네. 그거는 문제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는 결국 이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먼저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될 네네. 거라. 범죄자의 출국을 방치했어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도 있는 뭐 거죠. 이 사안도 그러면 이제 감찰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여전히 좀 논쟁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오랜만에 이게 한입 뉴스에 경제 이슈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관심이 큰 이슈여서 국제통화기금, IMF죠. 이 현재 한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 저희가 간혹 이제 경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패널로 경제 문제들을 좀 짚어보는데 이거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주진형 대표가 네. 부동산 버블이 터져야 우리 경제가 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IMF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IMF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 뭐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아태 지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대 추세와 최근 주택 가격의 뭐 불일치, 뭐 단기 금리, 장제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간 격차, 그리고 가계 신용 이런 걸 고려해서 주택 가격 위험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리 이제 한국의 부동산 가격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그동안 오른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뭐 그리고 코로나 때 유동성 많이 풀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그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에 기여한 항목을 현재 가격, 금리 요인, 뭐 아웃풋 갭, 가격 불일치 이렇게 나눈 결과 실제 가격 불일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게 IMF의 네.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는 과거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비해서 추세를 벗어난 정도 측정된 값,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다라는 네. 의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불일치가 큰 상황에서 정책 금리 인상이 결합하면 과거의 주택 가격 붕괴 사태와 유사한 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의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9년보다 10%포인트 더 가격 하락할 수도 있다는 네. 게 IMF의 전망입니다. 자, 어제 뭐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도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시민 패널로부터. 그렇죠. 추공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외 경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데 내년에도 악조건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지난 뭐 10월이긴 합니다만 네. 그 당시에도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이제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네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통을 받으실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경제 이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뭐 상승 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에 5% 넘긴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년에 이제 뭐 미국의 이제 FOMC의 점도표에 의하면 네. 5.75%까지 전망하고 예. 있는 분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 내년도는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더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박종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2019년 말과 비교해서라고 이제 IMF가 네네. 내놨는데 그러니까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이상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 정점일 때 대비해서 10%가 아니고요. 네. 그런 이상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상가에 가깝던 시절에도 이미 버블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때보다 더 빠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에 어렵게 대출을 해서 주택을 사셨던 분들은 영끌족들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죠. 자, 다음 이슈 요거 뭔가 싶은데요. 누리호 성공의 주역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를 이제 성공시켰죠. 지금 이제 다누리는 인공위성이고 이제 오늘 내일 달 궤도에 진입을 하고요. 그 전에 누리호는 우리 자체 발사체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환 항우연의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 방송에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 이 누리호 성공의 주역인데 본부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조직 개편에 따른 네. 반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발이다. 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여기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본부를 해체하는 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고정한 이 본부장의 주장이에요. 계속 개발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조직 개편 전체적인 네. 그 틀과 좀 같이 가고 있는데요. 팀제를 좀 폐지하고 큰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쪽.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방편으로 이 본부를 사실상 해체를 하고 팀제를 없애고 더 큰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해서 어떤 개발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게 해서 그동안은 이 개발사업본부에서 팀제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16개 팀이 폐지된 수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발사체 개발사업본부는 본부장 1명에 사무국 행정요원 5명만 남는 네. 사실상 유령 조직이 된다는 게 지금 고정한 본부장의 얘기고요. 네. 그래서 기존 인력들이 다른 새롭게 만들어지는 발사연구소 등으로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부당하다라고 조직의 개편이 오히려 향후 개발 관계에 있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직 개편의 좀 내막을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좀 후속 보도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런 사업들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건 정부인데 과연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 연속성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에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우주 이 개발 관련 과학기술도 민간에 넘기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맥락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하나 더 보죠. 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지금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상황인데 이 주식 보유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거의 사직이 확정적이네요.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고 후임을 물색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후임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영미 한국 파스텔 연구 소장을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영미 소장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장 출신이고요. 대한감염학회장을 지냈고 WHO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 지역본부에서 이제 예방접종 프로그램 지역 조정관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네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초등학교 동창이고 서울대 법대 동기고 55년 중마고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거기에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당에서는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또 관련해서 인사가 확정되면 뭐 문제가 있으면 보도가 있을 것이고 또 전문가라면 이거 직을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이 청취자 8649님께서 최영일 진행자님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캐롤 듣기가 힘드네요.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해서 캐롤 신청하겠습니다. 야, 요즘 캐롤 이 가수가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로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제목이 길죠? 신청해 주셔서 들으시면 아주 부드럽고 우리가 익숙한 캐롤입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op-along boots and a pistol that shoots is the wish of Barney and Ben. Dolls that'll talk and we'll go for a walk is the hope of Janice and Jen. And Mom and Dad can hardly wait for school to start agai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here's a tree in the Grand Hotel, one in the park as well.
It's the sturdy kind that doesn't mind the sn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Soon the bells will start, and the thing that'll make them ring is the carol that you sing right within your hear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고요. 어떤 말을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를 이르는 말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바람결과 얼떨결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바람결입니다. 바람결은 주로 바람결애의 형태로 쓰여서 바람결에 들리는 말이라든지 그 친구 결혼했다는 얘기를 바람결에 들었어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의 움직임을 뜻하기도 해서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날렸다 또는 모든 근심과 고통을 바람결에 날려보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바람결에 날려왔나 때구름에 쌓여왔나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다리던 것이 뜻밖에 나타났을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람결에서 마지막에 있는 결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지나가는 사이 또는 도중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구름결이라고 하면 구름같이 슬쩍 지나가는 겨르를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기세가 매섭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 9.6도까지 내려앉은 서울은 현재 영하 2도, 체감상으론 영하 8도의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내륙 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 2도, 대구 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9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일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14도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청도에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 중인데요. 내일부터 강원 산지와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서쪽 지역에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과 전라권에 대설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충남 서해안, 전라권 서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5cm, 특히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간엔 20cm가 넘게 올 것으로 보여 대비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4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제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오후 6시 시민 추모제를 개최한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 피해 건수가 전달인 10월에 비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852건, 피해 금액은 모두 1,862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수요 증가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한국 집값이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겨울철 대표 서민 간식이죠. 바로 붕어빵. 길거리에서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네. 왜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붕어빵이 요즘 금 붕어빵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물가가 당연히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실 텐데 그렇죠.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네. 올 겨울 붕어빵 2마리 가격은 기본 1,000원 수준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한 마리에 심지어 1,000원인 곳도 네네. 있다고 하고 붕어빵에 예전에 그 팥만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치즈도 들어가고요. 치즈? 베이컨도 들어가고 이제 프리미엄 붕어빵들이 많이 네네. 생겨서 그런 붕어빵은 지역에 따라서 한 마리에 3,000원에 달할 정도라고 이야, 합니다. 제과점의 고급빵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비싸진 편인데요. 한국물가정보가요. 겨울철 대표 간식이 붕어빵 그리고 호떡 등에 들어가는 주 재료 5가지 가격을 조사해 봤는데요. 5년 전보다는 평균적으로 49.2%, 지난해보다는 18.4%가 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붉은 팥, 수입산 800g의 평균 가격은 6,000원이고요. 5년 전보다 100%, 지난해보다는 20%, 그러니까 3,000원, 5년 전인 3,000원보다 100%, 지난해인 5,000원보다는 20%가 오른 것이고요. 네네. 밀가루도 올랐습니다. 1,880원, 중력 1kg이 그렇고요. 5년 전에는 1,280원보다는 46.9%, 네. 지난해보다는 18.2%가 올랐고 이 밖에 설탕, 식용유, LPG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5년 전보다 다 상승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트 가시면 직접 집에서 뭔가 겨울철 간식을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재료들을 직접 구입해서 만들어 먹거나 완제품을 또 사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이마트 11월 이후에 가공식품 매출을 보면 호떡 믹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4% 늘었고요. 통조림 팥
붕어빵 팬 이 매출도 심지어 2배 늘었고 완제품 붕어빵 상품은 20.2% 늘었다고 하고요. 네. 와플 좋아하시는 분들 뭐 집에서 와플 메이커로 또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3.7% 신장했고요. 예. 겨울철 간식인 군고구마, 김장 재료가 가장 많이 팔리는 김장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와 배추의 매출을 심지어 이 제품군들이 넘어섰다고 하니 네. 겨울철 간식이 얼마나 귀한 계절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더 땡기거든요. 그렇죠. 야, 지금 이제 원재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오르지 않은 게 없으니까 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네. 그러니까 완제품이라는 것은 이제 포장돼 있어서 집에서 데워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리어카에서 사 먹는 붕어빵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걸로도 생계를 잇는 서민들이 계셨을 텐데. 맞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분들도 많이 힘드실 테고 또 소비자들도 찾기가 힘든 계절이 됐으니까 양쪽 다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요. 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 맛이 나면 이제 장사로 길러. 그러니까요. 그 붕어빵 장사. 네. 자, 제일 쉽게 만드는 간식이요. 저는 그 요즘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저희 어릴 땐 뽑기라고 했는데 달고나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뭐 재료 몇 개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도 다 가격은 올랐겠네요. 막 다 올랐죠. 설탕도 오르고 오른 게 마찬가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금붕어빵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온통 가격이 오른 것밖에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가격에 대한 건데요. 예. 자, 올해 서민 외식 메뉴들의 가격도 많이 올랐겠죠? 그렇습니다. 월급 빼곤 다 오르는 얘기밖에 없어서 참 죄송스러운데요. 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올해 들어 줄줄이 올랐습니다. 네. 단연 가장 많이 오른 메뉴는 바로 짜장면이었는데요. 아이고, 저의 단골 메뉴인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11% 넘게 올라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자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가 작년 12월보다 7.7% 올라서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훌쩍 웃돌았고요. 자장면, 김밥, 칼국수, 떡볶이, 라면, 해장국 이렇게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 6종류는 10%가 넘는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서민들마저도 아무튼 밥 한 끼 먹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보면은 자장면이 11.4%로 가장 높았고요. 김밥이 11.1%, 칼국수 11%, 떡볶이 11%, 라면이 10.7%, 해장국이 10.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서민식품들인데. 예. 안 오른 게 없죠. 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포털인 참 가격을 살펴보면은요.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지난달 6,531원으로 작년 12월 5,692원과 비교해서 839원이 올랐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뭐 삼겹살, 김치찌개, 백반, 비빔밥, 냉면 이렇게 39개 외식 품목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난해 말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영식 에디터는 명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자장면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데 짜장면이 한때는 됩니다. 자장면만 표준어가 돼서 둘 다 써도 됩니다. 예, 짜장면이라고 부르던 저 같은 세대가 이게 말이 돼 그랬더니 국립국어원 교수님이 짜장면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해서 나중에 또 표준어로 채택이 됐죠. 짜장면 제일 좋아하는 건데 11.4% 올라서 뭐 7,000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됐어요. 자, 다음 소식도 가격 얘기는 오늘 왜 이래요? 닭값인데 닭값.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치킨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자, 육개 가격도 많이 올랐다. 치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육개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물론 최근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 중에 치킨 수요가 폭증한 원인도 있고 생산 원가가 사실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치킨 가격도 함께 밀어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육개협회가 육개 시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중닭 1kg당 육개 가격이 3,090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이게 1kg당 육개 가격이 3,000원을 넘은 게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는 사실 2,290원에 비해서 35%가 오른 거고요. 많이 오른 거네요. 이게 1년 전이랑 비교하면 더 와닿게 됐는데요. 1년 전에는
1,590원이었습니다. 거의 반값. 예.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서 94%가 급등한 거고요. 예. 가격이 최근 급등한 주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특수 때문이고요.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비롯해서 주요 경기가 12시, 4시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치킨 수요가 폭증하게 됐고 또 육개 주문도 몰리면서 공급난을 일으켰다는 게 설명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파도 있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면 닭의 몸무게를 불리는 것 작업이 좀 지연돼서요. 출하까지 소요 기간도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만큼 매일 나가는 이제 육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AI는 전남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었는데 지정 장소에서만 도개가 가능해지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진 것도 원인이라고 하니 앞서 이제 최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치킨 값이 또 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치킨 좋아하시는 치킨 마니아 분들께서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프랜차이즈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생산 원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AI 확산세가 겹쳐서 현재처럼 높은 가격이 장기화되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소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참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자, 이게 뭐 왜 이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제 원가가 오른다 이 얘기를 하면 최종 상품 가격도 오른다라고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월드컵은 이제 뭐 이번 주말 지나면 사실상 이제 월요일 새벽이면 끝날 텐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떨어지겠습니까? 연말에? 어렵겠죠, 당연히. 크리스마스에도 치킨을 많이 먹나요? 그렇죠. 연말에도? 네, 다들 드시니까요, 사실. 사실 요즘 치킨이야 뭐 일상적으로 야식으로 많이 시켜 먹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 끝까지 먹거리로 지금 이 박영식 에디터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또 있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먹는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해요. 어묵. 오늘 같은 날씨에 사실 딱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서울 강서구 의회에서 어묵꼬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통과됐다. 이게 무슨 조례안이에요? 조금 생경한 소식이시죠. 말 그대로 어묵꼬치 조례안입니다. 어묵꼬치와 관련된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뭐 당연히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지난 9일에 강서구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통과가 됐는데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바로 어묵꼬치 조례안입니다. 어묵이 아니고 어묵을 이제 꽂는 그 나무테. 그렇죠. 그 나무 꼬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원하는 꼬치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였는데 식약처에서 의견을 냈는데 식약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폐기나 교체를 계도하는 쪽으로 완화돼서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현행 식품위생법을 보면은요,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요. 해당 법률 유권 해석 및 집행기관은 식약처가 하는데 세척, 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 관리된 나무꼬치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제처가 이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을 하면서 김지수 강서구 의원에게 전달을 하면서 재사용 금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혀서요. 이게 이제 그 원안보다 완화돼서 제정이 된 거고요. 김지수 의원의 말에 따르자면 시장에서 만난 한 주민의 하소연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화곡동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할머니가 어묵 절대 사 먹지 마라. 그거 먹고 내가 병원 실려갔다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묵 가게 중에는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면 살균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꼬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 가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 말에 어묵꼬치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들었다. 상인과 시민들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묵꼬치 조례 제정에 따라서 강서구는 내년부터요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의 인증 마크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청결을 우리가 또 위생을 생각해야 되니까 얼핏 생각해 볼 대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꼬치 가게에서 어묵을 우리가 들고 먹잖아요. 거긴 또 띠가 있어요. 테이프가. 그렇습니다. 빨간 거, 노란 거, 뭐 가격이 좀 다르죠. 그걸 간장을 찍어 먹는데 옛날엔 간장이 공용통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맞아요. 종지에 자기가 따라서 개인 접시로 먹으니까 위생적이 됐고. 아니면 뭐 붓을 이렇게 두셔가지고 붓을 따로 이제 공용으로 쓰긴 하는데 어묵에다 바르는 걸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꼬치는 사실은 설거지를 해서 다시 새 꼬치를 꿰서 이제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척을 안 하고 넣는 곳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자, 이 또 꼬치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나무가 또
소비가 되겠죠. 네. 아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자, 청결, 위생 잘 지켜주시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규정, 기준이 네. 잘 정립되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개인 사정으로 스트릿 뉴스 파이터는 오늘 이번 주까지고요. 앞으로 또 좋은 활동 많이 하시다가 네네. 시간 조절이 되시면 예. 다시 찾아줄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파이팅! 화이팅!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놓쳐서는 안 될 뉴스는 무엇인지, 또 너무 많은 이야기에 다루지 못하고 묻힌 이야기는 없는 것인가. 자,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대단한 대한민국 대표 민환 기자, 이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멋지십니다. 네,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시죠? 본인은? 네네.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고. 네. 자, 오늘도 그 실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매일 칼라류에 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유. 하여튼 밤사이에 열심히 취재는 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자, 한 주간 놓쳐서는 안 될 뉴스 살펴보죠.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 네. 화제예요. 자, 2시간 반이 넘도록, 원래는 100분 예정인데 156분 했다고 하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자, 정치 전문 기자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화제였나요? 자, 오늘 뉴스를 뭐 많이 뉴스는 좀 장식하더라고요. 나오긴 했지만 공중파 3사 여론조사 가운데 네. 20위권에 들지 않았어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네네네. 하면 최고 시청률 22%까지 찍었는데 시청률 순위가? 예, 그런데 별로 시청률 순위가 높지 않았다는 네.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주목을 대단히 끌지 못했다. 근데 사실 정부에서는 세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기자들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 각 부처에서 엄선된 인물들만 국민 패널 100분으로 모신 겁니다. 네. 그래서 만든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빛났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는 유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른바 국민과 대통령이 수평적으로 만나서 공감을 이루고 국정 과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내년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런 네네. 평가가 우세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좀 비판적인 평가로 네. 총평의 포문을 열어주셨고요. 사실 좀 가장 시급하게 소통이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만나지는 못했어도 뭔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오늘로 이제 49제. 네. 그런데 오늘 저녁엔 또 이태원 앞 도로에서 이 추위에 추모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언급은 전혀 없었나요? 언급 전혀 없었죠. 이상민 장관 여기 왔나요? 라고 확인까지 했지만 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 패널 가운데 누구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네. 않았죠. 고 이지한 배우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아직까지 사망 신고 못했다. 49제가 다 되도록. 예.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 슬픔이 점점 더 세지더라. 네네. 이제 이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가족들도 다 비슷한 형편에 계시다. 네네. 이 트라우마 치료를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이 가장 아픈 곳에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뭐 정부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사 발생하고 또 나름대로 분향소 만들어서 대통령이 매일 조문도 가고 네네.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냐. 이쯤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정작 지금 영하 19도의 길바닥에서 아이들의 영정사진 끌어안고 울고 계시는 네. 우리 유족분들께서는 아직도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네네네.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갈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 5시인데 저는 시민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유족분들께서 네. 당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네.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아이들 가는 길에 그래도 국화꽃 한 송이 놔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여했으면 하는 네. 바람이네요. 화해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도 살펴보죠. 어제 국정 이 과제 점검회의 최근 크게 보도가 됐던 내용, 노동시장 개혁, 네. 이게 미래노동사회연구회 권고안도 있었고, 네. 또 이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교육개혁, 연금개혁까지 이른바 3대 개혁, 네. 그리고 또 지방균형 발전, 네.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 건보 정상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장 기자님이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예, 일단 우선 노동연금 교육 3가지 개혁을 하려면 네. 국회가 입법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야당하고 그렇죠.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당과 만나지 않고 협치하지 않은 가운데 이 3가지 개혁을 완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제가 네. 어제 전문가들 취재를 했더니 예. 글쎄 딱히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대통령이 유독 도덕적 해이를 강조했어요. 네네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건보 재정과 관련된 맞아요. 얘기인데요.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그리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네네네. 정의롭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소위 의료 쇼핑으로 1년에 수천 번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심사평가를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네네. 중증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1년에 수천 번씩 365일인데 365일인데 1년에 주말에는 수천 병원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 응급실을 간다 하더라도 네네네. 1년에 수천 번씩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취재를 쭉 해봤더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신현영 의원실이 외래 방문 일수 다빈도 의료 이용 현황 네네네네. 조사를 했어요. 예. 2019년 조사이긴 한데 20대 남성이 1년 동안 3,058번 갔습니다. 네네네. 총 진료비 4,600만 원 썼는데요.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딱 한 명. 수천 번 간 사람이. 예, 마치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의료 쇼핑으로 네네네. 1년에 수천 번씩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네네네네네.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면 이거 하루에 10번 갔다는 심각하다. 얘기인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닌 거죠. 한 명. 그리고 명. 2,000번 이상 간 사람이 있습니다. 네. 2명. 2명. 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복지부 통계를 살펴봤더니 네. 1년에 500번 병원에 간 사람이 전체 중에 532명. 그다음에 150번 이상 간 사람이 18만 9,224명. 네, 이게 네. 대표적인 건강보험 누수 사례라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료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네. 문제긴 하죠. 네, 네. 불필요한 진료를 계속해서 수가를 늘릴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지 네. 약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방식으로 정책 전반을 손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네네네. 삼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전체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네네. 이 의료 쇼핑으로 되는 돈이 0.1% 수준도 안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그 분석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엊그제 김윤 서울의대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딱 짚으시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낙인 찍으면서 네. 보험료는 올리고 그리고 보장은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나 논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네. 그게 전혀 없이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다빈도가 많이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네. 모두 23명, 1,000일 이상 가는 사람이 네네네. 23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 수천 명이 아니라 1,000일 이상. 그러니까 그게 아까 한 사람, 그게 수천 번. 예, 그렇죠. 간 1년에 수천 번 간 사람이 23명이에요. 전 수천 중에. 명이 아니라 네. 전 국민 중에. 그래서 살펴봤더니 10대에서 20대가 제일 많았고요. 의원급을 가는 게 83.6%인데 네네네. 어떤 아이들이 갔는지 봤더니 전반 발달 장애가 10명, 기타 연조직 장애가 2명, 네. 통증 소화불량 이런 순이었습니다. 대체로 어떤 거냐면요. 발달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용하다는 한의원에 데려가서 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던 정부고 네네. 그리고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강조됐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의료비 비출이 65세 이상이 많고 65세 그렇죠. 미만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네네. 걸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면 노인이 되면 아프면 병원 가게 되고 네네. 병원 가서 기왕이면 도수 치료라도 받고 오고 싶고 네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노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제를 약자 복지를 한다면서 해태할 수 있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트 체크를 아주 꼼꼼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한 주간 놓쳐서는 안 될 뉴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네. 개각 얘기가 조금 돌고 있기는 해요. 네네. 특히 얼마 전에 이진복 수석하고 네네, 강승규 정무수석. 수석에 대해서 시민사회 훈장을 수석. 준다고 했다가 예. 취소된 사태가 있었어요. 네네네.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갑자기 준다 그랬다가 뺏는 이유는 뭘까? 원래부터 안 주려고 그랬나? 왜 주지? 뭘 잘하는 게 있어야 주는 거지? 뭐 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 뭐 이런 장관 급이니까 훈장까지 이렇게 채워서 내보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런 분들의 문제를 포함해서 네. 전반적인 개각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 그래요. 분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 예.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해요. 네. 근데 살펴보시니 지금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네. 이제 계속 야당에서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돼 있는데 네. 대통령실은 거부했습니다만 예. 자, 이 대통령실은 진상이 가려진 뒤 판단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기조죠. 예, 언론에서는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죠. 간혹은 나와요. 네. 자,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오셨느냐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딱 짚고 마이크를 넘기기도 했어요. 자, 이 장관의 운명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 예측이 맞아야 되는데 틀릴 네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보고 이대로는 안 할 거야.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네. 평론가들은 밤낮 틀리는 게 일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하던데 여하튼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이대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거고요. 참사 초반에는 경질각이 되게 우세했다가 네네. 대통령이 어깨 툭툭 네네. 있은 다음에 고생하셨다. 아니야 다시 고생하셨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다. 네네, 그 이런 이제 얘기가 분석들이 나왔죠? 나왔는데 최근 얘기를 다시 종합을 해봤더니 네. 행안부 안에 이상민 장관은 없는 사람 느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실제로 구정 전에 정리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내각 두 개를 합쳐서 연말 연초에 개각과 개편, 네. 대통령실 개편 얘기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네네.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기 때문에 네. 야당에 떠밀려서 해임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을 거다. 대통령이. 네네. 다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어쨌든 그 정도 되면은 그 수사 결과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를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고 새로운 장관을 교체한다.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오히려 빨리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그게 국민의힘과 여당 쪽 사이드의 네네네. 얘기이기는 한데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야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상민 장관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네네. 관전 포인트는 당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책임 네네. 그리고 참사가 터졌을 때 실제로 대처하지 못했던 책임 이 책임을 물어서 떠났어도 벌써 떠났어야 됐던 네네. 분인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뭉개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여당 일각에서 나온 얘기지만 네. 세월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네. 이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네. 그분들이 이 장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도의적인 사의라도 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아니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풀면 너무 당연한 네네네.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마치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버티게 하는 수순으로 돌아가니까 네네. 오히려 국민들은 분노가 생기고 유족들도 억울한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 어제 또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자,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굳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참사 이후에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농담을 했는데 네. 이게 부적절했다 논란이 있었어요. 한 총리에 대한 여론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 총리 일단은 저는 너무 심각한 공감 능력 결여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고 더 세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2차 가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유족들 입장에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떻게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보고 그 부모님께서 얼마나 애틋하게 살피셨겠어요. 치료도 받았고 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유의미하게 챙겨주지는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그게 마치 그 학생 본인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인식 자체, 사고 체계 자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자식이 죽은 게 아니야. 네. 공감 능력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자세도 매우 부족한 태도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더니 한덕수 총리도 어쩌면 이번 개각 대상에 올라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론도 나옵니다. 그래요. 지켜볼 사안인데. 그런데 이게 참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게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맞습니다. 노인 자살률, 청년 자살률이 다 높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굳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힘들게 사시다가 그럼 우린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주로 정부의 책임인데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아니 그냥 이심전심으로라도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하는 손잡아주고 얘기죠.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게 네. 어른의 도리고 그리고 또 공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어제 보도에 따르면 또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 후임에 지영미 한국파스텔연구소 소장이 내정됐다. 그런데 뭐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 직을 맡을 만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도 저희 이 평론가 작가분은 근데 관계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관계의 문제가 그동안 40년지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권 초반에 40년지기 네. 뭐 대통령의 40년지기 이분 셉니다. 55년지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생이 남편이에요. 이철우 교수인데요. 연대 법학대학원 교수입니다. 부인. 그렇죠. 친구의 네네네. 부인을 이제 질병청장으로 픽업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마평에 오르는 거고. 그러나 여론은 가히 좋지 않다. 예컨대 이분밖에 없어요. 질병청장에 이분이 제일 잘 알 적임자인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 부인이야. 네. 이랬다면 괜찮았겠죠. 그게 아니라 근데 1순위로 대통령 친구 부인이라는 것이 검토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적 빈축을 살기에 충분하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철우 교수가 누구냐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입니다. 네네네. 유명하신 분이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요. 또 이철우 교수는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무슨 얘기했냐면 친구야 우리 5년 뒤에 만나자. 그러니까 5년 사이에는 연락하지 않겠다. 네네네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친구를 도와준 거지 폴리패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정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계속 언론에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난데없이 부인이자 며느리인 분이 이렇게 천거가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된 인사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는 잘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참 이게 고민이긴 할 거예요. 인사권자 입장에선. 왜냐하면 이 풀이 좁다 이런 이야기 계속. 아니죠. 인재는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1순위가 윤심. 일종의 윤심 마케팅, 윤심. 이게 제 최우선 순위로 되니까 인사에서 오히려 난맥상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만 내버리면 대한민국의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검사만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윤심만 버리면 이제 풀은 넓어진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인사가 늘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자, 다시 오늘 짚어주신 뉴스로 돌아가 봅니다. 연말 연초 개각설이 있다.
얘기하셨고요.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3월에 네. 3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3월 12일이 가장 유력하다고들 말은 12일. 합니다. 그러니까 10. 예, 왜냐하면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3월 12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 주말의 마지막 네네네. 날 금요일이 3월 10. 비대위 그래서 임기가 네, 끝나기 비대위 직전. 전에 끝내기를 희망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면 3월 10일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보면은 대선 당선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의미 있는 날짜긴 하네요. 날이네. 예. 자, 최근 전대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 자, 당원 100%가 낫지 않겠나. 네. 이렇게 또 총선에 나갈 사람은 일찌감치 내보내는 게 좋겠다. 네. 등의 발언이 이제 뭐 전원의 형태로 보도가 돼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네. 이런 장관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예. 자, 당으로 갈 사람 또 대통령실과 당내의 관계 분위기 예. 어떻게 지금 취재되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선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어차피 다음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그 확인을 안 해주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실정법에도 상당히 큰 위험 문제가 있다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마침 유승민 당권주자 일이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헌법 7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공직선거법 57조 6 보면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의무, 그다음에 선거 영향 미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하도록 우리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 경선 개입은 불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니야? 뭐 카더라라는 방식으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거짓이니 우리가 법률적 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체리 따봉부터 우리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실정법 위반인데 이거 계속 이대로 돼야 되나요? 이건 아니다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면 예산 잘 모르겠어요. 국조 글쎄. 그럼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 전당대회인데 누가 대표가 되고 네네.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아서 당선될 수 있을지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어찌 보자면 국민의 대표들인데 국민의 삶과 안위에는 그닥 관심이 없고 국민의 삶보다는 본인의 출세 이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점점 확인이 돼서 정말 취재하면서 매우 절망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연말 국회 상황 보면서 참 뭐 청취자분들이나 또 저도 그렇고 답답한 게 많은데 지금 장 기자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질로 민생으로 돌아와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국민의힘 예비당권 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시점도 뭐 30 정도로 보시고 네. 지금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좀 콩밭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당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네. 소위 이제 비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항하는 친윤계 주자들의 숫자가 그런데 많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분산되잖아요. 원래는 단일 후보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 조정에 실패한 거죠.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친윤 하나, 비윤 하나, 반윤 하나 3자 구도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승민은 상수기 때문에 유승민을 꺾을 후보가 누구냐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7대 3으로 했을 때 8대 1로 했을 때 9대 1로 했을 때 누가 가장 높으냐 10대 빵으로 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10대 빵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넣지 말자. 예,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유승민 대표를 꺾기 위해서는 친윤계 단일화가 필요했는데 그게 조정에 실패한 겁니다.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김장연대 들어갔고. 김장연대, 돌돌권. 돌돌권.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죠. 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얘기가 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조경태 의원까지 치면 네네. 뭐 조금 세모긴 하지만 어쨌든 친윤계가 최소한 4인 이상이다. 최소. 예, 그러면 이 4명 가운데 1명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건 안 되는 거죠. 다 한번 해보자 이런 도전장을 내고 네네. 있고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 이후부터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본인 상임위도 아닌데 복지부 장관 불러가지고 네. 마스크 얘기도 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결국엔 당대표 출마를 위한 수순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다 따져보면요 한 10명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하고 안철수, 황교안, 강신업, 유승민 예, 뭐 컷오프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후보 조정이 안 돼서 다 나온다. 그러면 투표해봐야 합니다. 몰라요. 예. 표를 다 까봐야 그렇습니다. 답이 나온다. 네. 야. 더 재밌는 포인트는 네. 지금 막 이렇게 막 난타전으로 진행이 되는 양상이 벌어지니까 각 당협에 극우 진영에서 몰표를 위한 당원 가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일부 당협에서는 이거 좀 안 돼요. 선거 앞두고 이제 석 달 정도의 그 당비를 납부를 해야 그렇죠. 예, 당원 책임 당원 자격이 있어서 투표권이 생기는 지금이 거거든요. 거의 막차네요. 막차죠. 12월 말에 빨리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도 오늘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에요. 이런 메시지 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과거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정진석 위원장은 10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70만에서 8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투표 안 하실 거예요. 조직된 힘이 동원돼서 투표를 했을 때 친윤계가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전망과 분석은 우세합니다. 그런데 친윤 안에서도 지금 조정 단일화가 안 되면 표는 분산되고 그렇습니다. 또 비윤이나 반윤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걱정이겠네요.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자, 요거 하나 지금 짚어봐야 되죠.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를 인하하는 걸로 합의합시다 해서 좀 반짝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 모두 한 발씩 좀 물러서서 절충안이 이제 타결이 되나 했는데 민주당은 수용을 했고 당내 의견 모아서 전격 수용. 근데 국민의힘은 보류했다가 오늘 요거 거의 못한다 이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름 합리적이고 야당의 요구를 받아서 여야 협치로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원칙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길이 막히는 거죠. 어디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예,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실에서 이대로는 안 되라고 하면 길이 막히고 협상이 난항이 되고 풀리지 않고 이런 측면이 있다. 심지어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때도 합의했다가 뒤집은 바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자면 여당의 자율권이라는 게 거의 없고 일종의 용산 출장소 비슷하게 야당이 무슨 대서방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요즘 청취자분들은 대서방은 모르실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연식을.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죄송합니다. 재밌게 들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여당이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산도 그리고 뭐 입법도.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법인세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쟁점이 생겼어요. 갑자기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거 예산 제대로 인정해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두 문제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또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허용을 하느냐. 그전까지는 예비비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이 합의가 될 텐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느냐. 제가 민주당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는 이런 분위기면 연말까지
타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될 거야, 내일 될 거야, 모레 될 거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법인세 인하만이 아니라 다른 쟁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거였던 거죠. 뭐지?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은 이 예산을 다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정부의 가장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민생 예산 살피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야당의 주장도 부자 감세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빼앗거나 못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야멸차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날도 추운데 좀 따뜻한 정부가 되면 어떤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진실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산 문제 상관없이 국조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고요. 문제는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이 세 가지에 대한 일정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2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여당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기관장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맥 빠진 청문회, 맹탕 청문회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자료도 안 내놓고 있고요. 정부에서 와서 열람하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해야 되겠냐. 이러면 민주당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부 고발 조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지지율이 높고 야당이 지지율이 낮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계속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직업윤리 차원에서라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국민들 생각 비슷하실 겁니다. 결국은 이제 매듭 지을 일들을 딱딱 매듭 짓고 저는 뭐 왜 예산안과 국정조사와 이게 다 뭐 연계돼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할 일이 10가지면 10가지 다 하나하나 숙제해야죠. 그럼요. 다 따로따로 나눠서 선별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다 엮어가지고 하는 게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들 노동시간 좀 연장하시고 임금체계도 좀 바꿔보는 걸로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투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생 투어 의미가 뭔가 막 물어봤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전략적 인내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것은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안, 대응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연말 본격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이요. 이제 마지막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8강 이후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오면서 과연 우승은 누가 차지할까?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황덕연 KBS 해설위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다 카타르에 아직 나가 있고 말이죠. 현지도 연결하고 그랬는데 자,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브라질 그리고 잉글랜드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 두 팀 다 16강까지 봐서는 결승까지 올라갈 기세였는데 8강에서 크로아티아 그리고 또 프랑스 여기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일단 브라질은 이번 대회 시작하기 전에도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었죠. 근데 약간 속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격언을 좀 빌리자면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이게 전대회 분명히 또 결승까지 갔었던 이 크로아티아가 저는 그런 저력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최근에 기세를 올렸던. 그리고 크로아티아라는 팀 자체가 사실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가 몰려 있다 보니까 결국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미드필더진이나 수비진이 조금 더 좋은 팀이 저력을 보여준다라는 게 저는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증명이 됐다고 보고요.
잉글랜드는 사실 뭐 이 팀 자체가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예. 프랑스도 만만치 않게 좋은 퀄리티를 네, 보유를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빠르고 높이에 있어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프랑스에게 예. 결국에는 좀 전력상에서 밀리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력상에서 밀렸다.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실축이 그렇죠. 아이고 저걸 못 넣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운도 작용했나 싶은데 자 어제까지는 이제 4강전이 펼쳐졌던 것이고 결승전에 오를 두 나라가 최종 결정이 됐죠. 준결승 2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크로아티아는 정말 전 대회에 이어서 저는 아주 주목해 볼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팀으로 좀 봤고 다만 전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던 이 마리오 만주키치라는 스트라이커 이후에 공격진에서 좀 방점을 찍어줄 수 있을 만한 스트라이커가 부재하다라는 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나왔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번 대회 최고의 또 돌풍의 팀으로 모로코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팀은 사실 팀의 좀 에이스라고 꼽혔었던 하킴 지에시나 마즈라위 같은 선수들이 전임 감독 시절에는 이제 대표팀을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이번에 레그라기 감독 부임 이후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력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된 것 같고 수비적으로도 단단한데 역습할 때는 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토너먼트에 잘 어울리는 팀으로 모로코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그렇게 저력을 발휘했는데 결국은 이제 크로아티아는 아르헨티나에 패배를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모로코를 꺾었어요. 네. 둘 중에 한 팀이 올라왔으면 좀 이변과 전통 강호의 격돌이었을 텐데 전통 강호 아메리카와 또 유럽 대륙의 격돌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3위 결정전, 그러니까 3, 4위 결정전이죠. 우리도 한번 치러본 바가 있는 터키, 지금 튀르키예와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맞붙을 예정인데 좀 어디에 우세를 보세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크로아티아 쪽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고기를 먹어본.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두 팀 전부 다 이제 수비적으로 좀 단단한 팀이다 보니 경기는 살짝 좀 지루한 게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요. 네, 경험적인 측면에서 저는 크로아티아가 좀 우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크로아티아가 사실 하루를 더 쉬긴 했는데 16강, 8강에서 모두 연장 승부를 벌였고 그랬죠. 모로코는 한 번의 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은 좀 비슷비슷하게 체력 서로 회복은 비슷할 것이다. 공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결국 의지력과 투지의 싸움이 될 텐데 서로 또 스타일도 비슷한 축구고요. 그런데 3, 4위전은 약간 또 친선경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맞습니다. 막 목숨 걸고 하는 느낌은 아니죠. 자,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드디어 결승이 열립니다. 프랑스가 60년 만에 월드컵 2연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우승하면서 메시의 황제 대관식을 칠 것이냐. 사실 두 나라 모두 우승해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사실 뭐 프랑스야 뭐 전 대회 이제 뭐 디펜딩 챔피언이라고는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제 월드컵을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마라도나 선수가 오래된 80년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리오넬 메시의 정말 말 그대로 뭐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킬리안 음바페의 이 새 시대 축구의 신이 되는 대관식이 될 것이냐, 레짐 체인지냐. 이 싸움인데 사실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사우디와의 조별리그에서 패배를 한 게 좀 야기된 느낌이 있습니다. 갈수록 좀 경기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리오넬 메시 선수가 펠레나 마라도나 같은 이 위대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딱 하나 모자란 게 바로 월드컵.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만 유독 약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시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프랑스는 사실 뭐 이번 대회를 치르게 되면서 중원의 좀 주축이라고 꼽혔었던 포그바나 캉테 같은 선수들 모두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벤제마나 뭐 은쿤쿠 같은 선수들도 부상으로 인해서 나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데샹 감독이 선택을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지난 대회에서 좋았었던 시스템으로 회귀를 선언을 했고 결국에는 그 힘을 이 결승 무대까지 끌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사실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전 메시 선수의 좀 대단한 팬이다 보니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지금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프랑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사심을 드러내시니까 저도 대놓고 메시 예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음바페의 새로운 별이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또 균형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결승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승국, 그러니까 머리는 프랑스인데 가슴은 아르헨티나다. 지금 딱 그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메시 지금 햄스트링 부상설도 있고. 그렇죠. 뭐 나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황 해설위원께서는 결승전 지금 어디로 짚으시겠습니까? 그냥 딱 찝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해서 머리예요, 가슴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이광용 아나운서가 네네. 진행하는 이 옐로 카드에 나갔을 때 우승 후보로 이제 아르헨티나를 꼽았었습니다. 한참 전에. 네. 그러면 저는 사실 뭐 두 팀 어차피 결승이고 한 경기 남은 마당에 그렇죠. 초지일관의 심정으로 아르헨티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지목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느 쪽이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맞습니다. 경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슴을 선택하신 걸로 이해를 해보고요. 자, 이게 아랍권 국가에서 처음 열린 거고 또 겨울철 월드컵은 최초였고 그렇습니다. 자, 개최국 선정 과정은 논외로 하고 자, 전반적으로 이번 카타르 대회 좀 잘 치러졌다고 보세요? 네, 저는 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고 무난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뭐 사실 대한민국도 이변의 중심에 있었고, 맞습니다.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이변의,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몇몇 경기를 제외하면 판정 관련해서의 뭐 논란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카타르가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뭐 이제 음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진 않았죠. 엄격했죠. 네, 근데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뭔가 현장에서의 사건 사고는 좀 덜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술은 두바이에서 다들 먹고 가더라고요. 네. 자, 잘 치러졌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 건설 과정이 뭐 인권 문제, 그렇죠. 잉글랜드 팀이 뭐 무릎을 꿇거나 또는 이제 아랍권 국가에서 조금 이제 자국 반정부 시위에 동조하는 듯한 정치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유난히 골대 위로 솟아오르는 슈팅, 뭐 선수들의 축구화가 벗겨지는 장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한참 이제 관중들이 비난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런 거 왜 나왔어요? 글쎄요. 근데 저는 골대 위로 솟는 슈팅의 빈도가 뭐 많았다고 보긴 힘들고 축구화 벗겨지는 건데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은 48개국 참가할 예정이니까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본선 진출 당연합니까? 저는 뭐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4년 동안 벤투 감독 아래에서 좋은 체계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좀 어디까지 살릴 수 있고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다음 월드컵에는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자, 또 새로운 리더십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두근두근하네요. 지금까지 황덕연 KBS 해설위원을 오늘 처음으로 모시고 월드컵 총정리 마무리를 한번 해봤고 이제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스포츠본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금요일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 이슈 뉴스도 많고요. 또 이번 주말 가슴 아픈 일, 또 우리가 뭐 기대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주말 추운 주말입니다.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